사실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와서 이제 아파트들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조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리를 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 건축 안에 내부에 있는 내부인도 아니고 또 아주 외부인도 아니라서 제가 자칭 주변인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주변인의 시각에서 건축을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주로 잘 아는 시장적 관점과 또 이 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인구구조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또 가장 포션이 조금 집중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갖고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굉장히 단기간에 적은 토지로 많은 주택을 짓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표준화가 된 것이 설계 단가나 이런 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어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우리로서는 주택을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또 나름대로 이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아파트가 지속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파트를 좀 극복하는 과정들이 이미 지금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제가 하나 더 단어를 담은 거는 포용이라는 단어를 담았습니다. 그럼 왜 포용이라는 단어를 담았는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거의 사실은 주류가 되어버린 이 아파트라는 것이 2010년 통계로 지금 한 1380만 호, 2014년 통계로는 한 1600만 호 정도라고 합니다. 주택 전체가요. 근데 이제 이 중에 10년 통계로 보면 아파트는 한 819만 호 정도 되고요. 주택에서는 59%를 차지하고 가구수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47%로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이미 많아진 지가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모 아파트 건설 회사의 광고를 보니까 그 광고 멘트 중에 요즘 아이들에게는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무슨 건설은 고향을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우리는 그 아파트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화되어 있는 주거 양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발표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파트 전체의 신축주택 시장에서의 규모는 이미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전체 주택 인허가 단계로 저희 주택 신축 시장의 이제 미숙기, 성장기, 1차 구조조정기, 2차 구조조정기,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서 제가 여기 표시하지를 않았는데요. 아무리 올해 물량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90년대 중반 이후로 신축주택의 규모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아파트의 비중으로 보면 2000년대 중반에 피크를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주택에서는 아파트 시대가 간 게 분명히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대안을 많이 찾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이 소규모 블록형 단독주택을 짓기도 하고 협소주택을 짓기도 하고 한옥을 대안으로 삼기도 하고 테라스 주택을 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대안들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아파트의 대안은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감가상각이 빠르거나 아니면 황금성이 낮거나 아니면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하는 형태의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편함들이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기 집이 자기 재산의 한 80~90%를 차지하는 이런 현실에서는 사실은 바라는 로망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적어도 집이 한 채 있어서 여기다 금융자산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니고 정말 절실하게 그냥 돈을 벌면서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갈등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보면 겉으로는 성냥품 같은 아파트가 싫다 막 얘기를 하지만 결국 고를 때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고릅니다. 왜냐하면 이 황금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주거에서도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쉐어하우스라는 형태로도 있고, 또 주택 안에 어떤 판매 공간을 가져가는 형태로 주택의 요구를 다양화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사실은 모든 공간이 그렇지만 주택도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많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인지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진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뒤에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속도가 빠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에 저 표는 많은 문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가 8년밖에 걸리지 않는 굉장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인데요.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 못지않게 주택의 고령화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545만 명인데 2030년에 이것은 한 2.6배인 1269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30년 된 이상 주택은 2010년 135만 호에서 2030년이 되면 902만 호로 거의 7배가량 뛰게 되고요. 문제는 지금 주택 전체 재고에서 지금은 30년 이상 된 주택의 상당수가 단독주택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30년 이상을 고려하는 주택의 상당수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주택은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능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류가 되어버리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이 아파트를 새로 안 짓는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서 저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일본의 어떤 현상에서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집값이 떨어지든지 어쨌든 간에 영원히 팔리지 않는 겁니다. 일본의 주택 총 재고수는 5천만 호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연간 거래되는 주택 수는 15만 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일본에서는 기존 주택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제가 주택의 회전율이라는 개념으로 재고주택 전체 수에서 그게 거래되는 주택 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경기가 조금 좋았을 때는 8에서 10% 정도 회전이 됐고 지금은 한 5%에서 6% 정도 되는데요. 이 숫자는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양호한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집값이 오르지 않고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자들의 연령은 높아지고 투자 자산이 없어지면 집을 고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주택이 팔릴 수 있게 된다. 또 우리가 인구 구조학적으로 집을 사줘야 되는 젊은 층들이 계속 줄어들고 가정을 형성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암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우리가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해줘야 되는 문제, 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기존 재고주택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가치를 붙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뭔가 그것이 어떤 공간에 대한 가치를 주는 거든 기능적인 측면이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사고 파는 가격의 가치가 아니라 이용할 때 가치를 증진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을 개선시켜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저는 장점이 많은 주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도 지난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파트라는 주거가 주는 쾌적함이나 편리함 같은 것들이 크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비아파트 부분에서는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장점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그런 갈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활용하는 것, 또 아파트의 단점을 극복하는 문제가 저는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저는 아파트의 장점이 뭐냐,
보면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또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미 조성된 공용 공간이 많이 있죠.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용 공간이 거의 없어서 이런 마을 만들기 할 때 사실은 누군가가 그 공간을 내놔야만 되고 그것이 국가가 어떤 인센티브 이런 걸로 줘야지만 내놓을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대부분의 공용시설들, 또 공유 면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기능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다 허물고 새로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도시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요즘 이제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아파트 담장을 부분적으로 허무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쉽게 그 아파트 단지의 상층로를 이용할 수 있고 놀이터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아파트 단지가 주는 어떤 쾌적함을 같이 항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아파트 단지의 외부와의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오픈 스페이스로서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주변 주택지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여태까지 저희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이었던 이 시기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이 감가상각을 줄이고 기능을 높이는 어떤 그런 환경 개선에 투자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건설 회사에 계신 분들한테 아파트보다 조금 더 싸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모든 저한테 답해주시는 분들은 아파트 이상으로 싸게 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 수준의 관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 건축에서 첨단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아파트를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성능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니즈가 나올 만큼 우리는 낡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앞에 설명을 좀 건너뛰었는데 미래주택 유형의 많은 어떤 포션으로 전망되는 부분들이 이제 주택이 단순히 주거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서비스 공간과 같이 아우러지는 시설주택이라는 개념이 이제 새롭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서비스나 시설을 저희가 안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라는 유형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아파트는 집으로만 구성된 아파트가 아니라 뭔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공공적 요소의 어떤 서비스들을 같이 안칠 수 있는 하나의 건축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건축에 대해서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을 좀 가졌습니다. 건축 이꼴 설계인가? 건축은 건축가만 하는 건가? 아니면 건축사만 하는 건가? 저는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건축을 얘기하면서 너무 이 논의의 초점이 그쪽으로 좀 모아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 보시면 이제 기자도 기사를 쓰는 것도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방송국도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다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로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이라는 것이 뭔가 다른 것과 융합해서 다른 부가가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다른 분야에서 직면한 위협에 똑같이 노출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건축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들을 융합시켜야 되느냐, 이미 이제 최근에 기술, 인문학 이런 쪽에 많이 융합이 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금융, 서비스업으로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을 짓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을 꾸미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문제는 다들 돈이 없어요. 특히 고령화가 되면 이런 쪽에 쏟아넣을 수 있는 투자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젊은 층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비용을 조달하지 못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적은 돈을 들여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금융 쪽에 해답을 주지 못하면 저는 이 늘어나는 건축 수요에 대한 것들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정부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재정비 자금에 대한 지원,
낮은 금리,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 협업해서 공간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금융적인 대안을 같이 제시해 주시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주택을 어떤 식으로 가치를 바꿔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나오느냐. 저희가 부동산 임대 수익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미래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훨씬 더 많이 나누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활용 가치에 대해서 컨설팅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의 역할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건설회사가 더 이상 아니고 금융기관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리츠라는 것들에서 상당수 건설업체가 주도하고 있지만 점점 주도권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또 설계에서도 이제는 유지관리라든가 에너지 효율, 이용의 편리성, 기능,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에 생각했던 경제적 가치와는 좀 다른 경제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관리업, 시설관리업, 자산관리업 등 건축 관련 파생산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택 임대관리 회사에 이제 제가 한 유형을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KD리빙은 KT라고 하는 일종의 통신회사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전화국 부지를 뭔가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본의 다이와 리빙이라는 회사와 합작을 해서 임대주택도 짓고 임대관리를 하고 거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네오 PFC는 우리관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FM 회사인데 이게 이제 일본의 네오플레스라고 하는 임대관리 회사와 합작을 해서 일종의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를 새로운 업역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현실화된 사업 서비스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형 임대 사업은 사실은 금융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월세를 자기네 회사의 카드로 지불한다든가 아니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렌트카와 임차자들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든가 하는 형태로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했던 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모든 산업은 다 사행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탈바꿈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보고 있고 저는 아파트도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주택 유형으로서 건축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아파트의 성능 향상과 노후화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